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저희들은 추석 연휴 중에도 중요한 안보 소식 계속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휴가 중에 골프를 치다가 저격을 또 당할 뻔했어요. 이 저격을 하려고 했던 그 범인을 체포를 했는데, 추격전 끝에 체포를 했는데 그 범인의 신원이 나왔고, 이 범인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민주당 정권이 안보를 더 신경 쓴다. 보수 이 우파 정권이라고 하는 이 정권은 안보를 오히려, 원래 이 사람들이 이 정파가 안보 부분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가는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다라고 그냥 DNA 속에 들어있는데,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안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죠. 참 거기에 도저히 반박할 수조차 없게 만드는 어이없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 왜 이러는 걸까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시사점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 나와버렸는데,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런데 그 탄도미사일을 그 중간에 있던 이지스-3 그리고 다층 방공 시스템 다 요격하지 못했어요. 요격을 못했습니다. 최후에 요격에 결국 성공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부수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거 우리 대한민국, 우리 MD 시스템 과연 이것을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야 라고 넘길 수 있는 일인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악화되는 국제정세 때문에 각국이 국방 분야에 대한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 여러 차례 해드린 바 있습니다. 주요 국방 관련 예산 가운데 우리 군의 미래 전력을 개발하는 핵심 예산인 국방연구개발 예산이 현 정부 들어 크게 삭감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된 국방 R&D 예산은 4조 9천억 원 수준으로 2023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국방 R&D 예산을 올해 4조 6,400억 원 대비 2,600억 원 증가한 4조 9천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는데요. 이는 예산 증액으로 보이지만 올해 대대적인 예산 삭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지난해보다 감액된 수준입니다. 국방 R&D 예산은 지난 2021년 4조 3,300억 원에서 22년 4조 8,300억 원, 23년 5조 800억 원 수준으로 점점 증가해 왔는데요. 24년 예산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무려 4,400억 원이 삭감돼 주요 무기 개발 사업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규 국방 예산과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는 국방 R&D 예산은 국방기술연구개발, 무기체계 연구개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 방사청 출연기관 운영비로 구성되는데요. 기재부가 대폭 삭감했던 예산 대부분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분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방기술 연구개발 분야 예산은 21년 8,400억 원, 22년 1조 4,005억 원, 23년 1조 8,800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24년 1조 4,80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는데요. 이 때문에 인공지능과 양자 관련 기술, 부품 국산화 등의 주요 사업이 크게 지연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국방부는 내년 국방 R&D 예산 전체를 축소되기 이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인상 요구분 대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 지금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인식은 하고 일을 하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대통령이 K방산의 미래에게 묻다 이래서 방산업체 방문해서 방산업체 연구원들 직원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국방 연구 개발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23년 예산, 23년 이 국방 R&D 예산이 5조 800억 원.
그 이전에는 4조 8,300억 원, 그 이전에는 4조 3,300억 원에서 계속 올랐어요. 그런데 2023년에 이 국방 R&D 예산, 연구개발 예산을 거의 8% 삭감해버렸습니다. 그 8% 삭감할 때 여성가족부 예산을 9.4% 증액시켰어요. 자, 여기 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9.4% 증액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니,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없애겠다고 하고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가부를 없애기는커녕 국방 R&D 예산을 삭감한 그 돈을 여기 집어넣어서 여가부 예산을 더 높여주어서 혼자 사는 젊은 여성들 집에까지 가서 청소 다 해주는 이런 예산까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십니까? 혼자 사는 여성들, 완전히 그냥 원룸에 집을 쓰레기처럼 해놓고 사는 희한한 여성들이 있는데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신청하면 가서 청소를 해줘요. 아니 무슨 노약자도 아니고 생활보호 받아야 되는 그런 그 독거 노인도 아니고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쓰레기를 온 집안에 던져놓고 사는 그 혼자 사는 여성 집을 청소해주는 이런 예산까지 들어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국방 R&D 예산이 뭐 한 5조 원 가까이 되구나. 아니에요. 여기에는 방사선 출연기관이죠. ADD,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기품원이라고 하죠. 이런 데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경상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23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건 인건비를 삭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연구개발 예산을 그냥 8천억 원을 날려버린 겁니다. 연구개발 예산 8천억 원 날려버리면은 그 뭐 연구개발 안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런 희한한 짓을 했고, 그리고는 지금 이 기획재정부가 이제 뭐 개수조정하면서 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획재정부의 개수조정은 방점은 대통령의 의지를 구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야, 여가부 예산 좀 더 줘. 복지 예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어디에서 빼낼 예산을 이 국가 예산 한정되어 있으니까 찾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찾아낸 게 국방 연구개발 예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는 우리 보수 우파가 더 안보가 중시되는 이 정파니까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은 찍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만 하면 민주당이 안보를 더 중요시 생각한다 라고 하는데 지표가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나중에. 정말 정신 차리기 바라고. 중국이 양자 컴퓨터 거의 개발 다 됐죠. 양자 컴퓨터는 기존에 있는 슈퍼컴퓨터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정보들, 우리 군의 모든 정보들 다 빼가요 그냥. 이런 엄청난 미래가, 근미래가 보이는데 그 양자 컴퓨터 만드는 그 양자 기술, 그 예산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가의 미래를 중국에게 그냥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 국가의 정보, 우리 국민의 모든 정보를, 그걸 우리 정부가 준비 안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여성들, 혼자 사는 젊은 여성들 쓰레기 청소해주는 비용 이런 거 내주느라고 정말 정신 차리기 바라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암살 위기를 넘겼습니다. 범인은 정신 이상자로 추정되는 극성 민주당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이 현지 시각 9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해 암살하려 한 혐의로 하와이 출신 58세 무직자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현지 시각 8월 15일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고 있던 트럼프를 저격하기 위해 커스텀한 AK-47 돌격 소총을 휴대하고 골프장에 접근했는데요. 비밀 경호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트럼프가 5번, 6번 홀 사이에 있을 때 300에서 500야드, 즉 약 274에서 457m 거리까지 접근해 저격을 준비했습니다. 용의자는 골프장 울타리 풀숲에 숨어 총구를 내밀고 저격을 시도했는데요. 현장에 있던 경호원들이 소총 총구를 발견하고 선제 사격을 가해 저격 직전 극적으로 암살 시도를 막았습니다. 총격을 받은 범인은 총을 버리고 인근에 세워둔 닛산 SUV를 타고 도주했는데요. 도주하는 범인을 목격한 목격자가 차량 사진을 찍어
보안관에게 신고했고 경찰 당국은 고속도로로 도주한 범인 차량을 잡기 위해 도로 전체 구간을 폐쇄하고 이잡듯이 뒤져 결국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FBI 초동 조치 보고서와 오신트 정보를 종합하면 총격범은 하와이에 거주하는 올해 58세의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로 확인됐는데요. 이자는 민주당 극성 지지자인 무직자로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 국제군단 입대를 시도했지만 군 경력이 없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입대를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이후 그는 SNS를 통해 자신이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서 러시아와 맞서 싸웠고 국제군단의 국제모병 담당관으로 일하며 74세의 일본인도 국제군단에 입대시킨 적이 있다는 등의 허언을 늘어놓고 다녔습니다. 그는 또 자신이 하와이의 아름다운 모래사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예쁜 여성들과 하루 종일 살고 있다라는 등의 허언을 SNS로 공유하는 등 정신적으로 이상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신트 소속원들은 그가 오랫동안 무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정기적으로 정치 자금을 후원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또 지난 2020년 자신이 하와이의 지도자라며 김정은을 하와이로 초대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벌여왔는데요. 이 정신 이상자의 돌출 행동이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난번 1차 저격, 그때는 이 선거 유세하던 그 행사장에서 저격이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도가 일시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었죠. 또 이 2차 저격 시도가 어떤 효과를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이 TV 토론회에서 밀렸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 저격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시 반전이 될지 봐야 되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치고 있는데 이 자는 이 골프장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5번 홀이 여기입니다. 5번 홀에서 골프를 치면 6번 홀로 이동을 하죠. 아마 여기가 6번 홀 티박스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 인근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즉 5번 홀, 6번 홀. 6번 홀이 울타리와 가장 가깝다. 멀리 있으면 맞출 수가 없고 나무가 많으니까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6번 홀에서 저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인근에 대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자가 이 울타리에 자기 뭐 배낭하고 그리고 짐들을 걸어놓고 그리고는 총을 겨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총구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었던 거죠. 여기 보면 스코프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스코프에 들어왔으면 저격을 쉽게 할 수 있겠죠.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 총구가 나와 있는 것을 경호 요원들이 먼저 보고 여기다가 사격을 했고 그래서 총성이 6발 들렸다고 합니다. 총을 쏘니까 이자가 이제 도망을 갔고 그 도망가는 것을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차량 사진을 찍어서 보안관에게 넘겨줬고 그걸 이제 고속도로에서 추격전 끝에 잡았다라는 건데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더라. 네. 이 사람인데 하와이 출신이지만 하와이엔 살지 않고 본토로 들어와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살고 이 국가에서 주는 그 생활보조금으로 생계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이 이렇게 돈이 남을 때마다 15달러, 1달러, 5달러, 10달러, 1달러, 5달러, 1달러, 1달러, 10달러, 19달러, 1.9달러, 3달러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역에 있는 민주당 인사에게 후원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직업은 무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로는 지난 2016년에 트럼프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어서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그냥 실망해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을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자기가 모병 담당관으로 일했다. 또 국제군단으로 우크라이나 갔다 왔다. 뭐 이렇게 하니까 SNS 당신 뭐야? 이러니까 I live in Hawaii. 그래서 자기는 하와이의 beautiful sand beach, 아주 아름다운 모래사장에서 with beautiful girls in bikinis all day. 비키니를 입은 아름다운 여성들하고 매일 살고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등 희한한 거짓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20년 5월 25일은 뭘 올렸냐? 트위터에다가 김정은에게 이렇게 태그를 해가지고 김정은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하면서
I would like to. 나는 너를 초대하고 싶다. 하와이에 휴가 오는 것으로 초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I am a leader here. 나 여기 하와이 리더다 내가. 그래서 너가 여기 오면 arrange the whole trip. 이 모든 이 여행의 모든 것을 내가 arrange 즉 뭐 안배해 주겠다. 다 대주겠다. Please come 와라. 이런 뭐 이야기도 할 정도로 희한한 사람이에요. 망상장애 있는 거죠. 여하튼 이 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을 하려고 했고 정말 사선에 들어왔으면 저격됐겠죠. 워낙 가까우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1, 2, 3선 경호가 있어야 되는데 경호를 하지 않았냐. 누가 봐도 아까 그 골프장의 지도를 보면 6번 홀 여기가 위험하다 라는 거 초보자가 봐도 그냥 딱 느낌 오지 않습니까? 그럼 6번 홀 그 구간에는 경호 인력이 배치가 돼 있어야죠. 1, 2, 3선 경호가 기본인데 왜 이런 경호 수칙이 또 안 지켜지고 있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의혹이 있고 아무튼 이 저격 뭐 성공하지 못해서 정말 다행입니다만은 이 저격으로 인해서 또 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이 미쳐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사상 처음으로 뚫렸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예멘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영공을 유유히 가로질러 텔아비브 인근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해 이스라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각 9월 15일 새벽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향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해당 미사일이 홍해 일대의 미군 함대와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고 텔아비브 인근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 미사일은 예멘 수도 사나 인근에서 발사돼 홍해와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 이스라엘로 날아왔는데요. 이 미사일의 비행 경로상에 있었던 주요 전투함들은 이 미사일 공격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에 따르면 비행 경로상에 있는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마이클 머피, 프랭크 E. 피터슨 주니어함, 프랑스 해군의 호라이즌급 방공 구축함 슈발리에 폴 등 세 척의 방공함이 있었는데요. 이들 중 미군 구축함 2척은 SM-3를 탑재하고 있었지만 후티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미사일은 이스라엘 영공 외곽에서 에로3 미사일의 요격 시도를 돌파한 뒤 텔아비브 인근 상공에서 에로2 미사일을 맞았는데요. 고고도에서 요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파편이 지면에 떨어져 벤구리온 국제공항 인근 여러 도시에서 시설 파괴와 민간인 부상이 보고되었습니다. 후티 반군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작전에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이 사용됐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미사일이 11분 30초 만에 2040km를 날아가 시오니스트들의 두려움과 공황을 일으켰다라고 자평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후티 중거리 미사일 단 한 발에 다층 방공망이 돌파된 것에 크게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스라엘의 방공 취약점 노출에 따라 후티와 저항의 축들의 추가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참 우려스럽습니다. 탄도미사일 한 발에 다중 방공망이 뚫려버렸어요. 그런데 탄도미사일 쐈을 때 그것을 그냥 뭐 수월하게 탁 막아내버리면 야, 이거 뭐 쏴봐야 효과도 없구나 하고 뭐 쏠려는 것이 뭐 효과 없다, 그냥 돈 아깝다 하고 말 텐데 이렇게 지금 뚫려버리니까 야, 이거 되네 해서 그러면 한 발 쐈는데 되면 두 발, 세 발 한꺼번에 쏴버리면 동시 대응 능력 이거 더 어려우니까 야, 이거 제대로 한 발 정도는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굉장히 안타까운 실패인데 이스라엘 중부 전역에 이렇게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왜? 홍해를 거쳐서 날아오는데 요격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비행 경로가 이런 식으로 날아갔어요. 이런 식으로 날아갔는데 2040km 날아갔다고 하죠. 여기에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2척, 프랑스의 방공함 1척, 3척이 있었는데 프랑스 방공함은 이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없어요. 빼고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이거는 SM-3 미사일을 탑재해서 탄도미사일을 중간 요격하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군함들인데 뭐 일부러 그냥 우리가 하지 말자, 비싼 거 그냥 한 발에 200억인데 이거 아깝다 하고 보냈는지 2척이나 있었는데 자기
상공으로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는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 벤구리온 국제공항 인근으로 갔으니까 아마 국제공항을 때리려고 한 것 같은데 에로3라고 이스라엘판 사드라고 하는 장거리 방공 시스템 그게 요격을 못했습니다. 패스. 그리고는 이제 중거리 방공 시스템인 에로2가 마지막에 거의 뭐 탄착하기 직전에 요격을 했어요. 요격을 했는데 그 잔해가 부서졌으니까 요격 미사일도 부서졌죠. 그리고 날아오던 그 후티의 미사일도 부서졌죠. 탄도 미사일 2개가 이제 박살이 났으니까 양 사방으로 그 조각들이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옥, 차량, 또 이런 시설, 또 부상자 많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거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격에 비록 이제 성공한 겁니다. 최종 요격을 성공한 건데 그 요격을 우리 영토에서 요격 성공하니까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북한이 쏘면 북한 영토에서 그냥 때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비무장지대, 민통선 넘어오기 전에 먼저 요격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늦게 시키니까 이렇게 우리 물론 뭐 터져서 폭발하는 것보다는 뭐 비교 안 되게 적은 피해지만 어쨌든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방공망을 만들어야 되겠고 또 이스라엘이 아주 성능 좋다라고 자랑해왔던 이런 그 에로2, 에로3 이 이스라엘제 방공망이 뭐 결국 마지막에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또 그 이전에 SM3가 이건 정말 조사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들이 왜 요격을 실패했을까? 안 한 걸까? 못한 걸까? 못한 거라면 이거 정말 우리 한국도 지금 정조대왕급의 SM3 들어오는데 그 SM3의 성능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의 아주 이 미국 주도의 MD 시스템을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종말 단계 돌입 속도가 마하 9였다고 합니다. 마하 9. 그 마하 9짜리 종말 단계 그걸 에로2가 막아내긴 했지만 중간 비행 단계에서 마하 9가 안 되겠죠, 당연히. 비행 단계에서는 그걸 SM3가 요격하지 못했다. 안 했다, 못했다 알 수 없지만 이거 우리가 반드시 SM3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미국에게 정보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니들 그때 왜 실패했냐? 정보 좀 다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통선 이북에서 요격하는 이 선제 요격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려스러운 소식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